반갑습니다. 목회상담의 이주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9장 목회상담의 윤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에 대한 확고한 윤리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피상담자의 상황에 대한 그 계속적인 지도를 위해서 또 자신의 계속적 상담 활동을 위해서 바른 윤리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떼에 대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담 윤리는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몇 가지 측면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담 윤리의 기초입니다. 상담 윤리의 기초는 한마디로 비밀 보장에 있습니다. 피상담자와의 상담 내용이 폭로될 때 피상담자는 가장 큰 배신을 가지게 되고 또 상담자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무너집니다. 상담자는 상담 과정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상담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상담자로서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비밀 보장은 피상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목회 상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 내용에 비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의사나 변호사도 지켜야 될 문제입니다. 피상담자의 상담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전단지에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비밀 보장 이렇게 되어 있죠. 개인적인 그런 내용을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서 상담 내용의 비밀을 노출시킨다면은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권위를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피상담자는 친구를 잃게 되거나 또 직업을 잃게 되거나 또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러한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회 상담자는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상담자의 개인적 정보는 확고한 신념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담자들이 부주의로 인해서 피상담자들의 비밀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자들은 자기의 가까운 가족이나 식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상담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부인에게 이제 가볍게 얘기한 그 내용이 그게 노출이 되어 가지고 사람은 세상은 넓고도 좁다고 하잖아요. 혹시 이제 그렇게 했다가 또 연관된 사람에게 그런 얘기가 또 흘러나갈 수 있고 또 그게 자신의 귀에 피상담자의 자신의 귀에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남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이 공개된 비밀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상담 기록의 보관에 주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담자들은 피상담자와의 상담을 할 때 상담 기록을 해두죠. 그 상담 기록을 교회 사무실이나 개인 서재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교회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상담 기록을 읽고 비밀을 노출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직원이라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담의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은 어디까지나 피상담자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만큼 그 기록의 보관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 예화에 주의가 있는데요. 상담자들이 그 설교회나 강연에 자기가 상담한 그 내용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건에 관계된 그 사람의 이름도 바꾸고 또 내용도 수정을 하지만 그 사례의 해당자는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 청중 가운데 설교자의 그 예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도 그 해당한 한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문제가 폭로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상담자를 찾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하시는 목회자들, 특히 부흥사들 가운데 이와 같은 그런 상담 내용을 그 예화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면 상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적어지겠죠. 설교자들이 그 상담 내용을 예화로 사용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자신이 직접 가지고 있는 그런 상담 자료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담 자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든 물론 상황을 바꾸고 이름을 바꿨을지라도 그게 특별히 그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내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폭로되었을 때에 내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피상담자들이 어떠한 그 신뢰를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그런 상담 자료들을 예화로 사용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취급하고 있는 상담 자료와 비슷한 내용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그 상담의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의 그 상담을 예화로 가지고 설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비슷한 걸 가지고 할지라도 그 상담자가 피상담자가 자기가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예화로 사용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화의 출처가 상담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상담을 하면서 내가 예전에 어떤 상담을 하는데 이 상담을 원하는 이분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상담에 대한 그 것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든지 변경해서 사용하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든지 뭐 변경을 하란 말이에요. 그냥 그 상담한 내용을 그대로 발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화로 만들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인 그러한 자존심과도 같은 그런 문제들인데 이거를 그냥 너무 쉽게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담자는 그 피상담자들의 그 상담 내용을 절대로 발설해서도 안 되고 또 예화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하고 있는 내용의 것으로 뭐 얼마 전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사용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담 윤리의 실천이 있습니다. 상담 윤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다른 상담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피상담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상담자를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는데 상담자들 사이에 그 상담 이론이나 기술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피상담자가 상담자들을 비교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제가 뭐 어떤 하시는 분한테 상담을 했는데 이런 분들의 어떠한 나쁜 점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빠져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자들은 다른 상담자보다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경쟁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상담자를 비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피상담자 앞에서 다른 상담자의 칭찬이나 비난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상담자는 전혀 얘기를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상담자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당면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상담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는 상담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은 피상담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담자는 피상담자 앞에서 전에 자기가 취급하였던 그런 피상담자의 문제들이나 또 지금 상담하고 있는 다른 피상담자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듣고 있는 피상담자가 그러면 내가 상담한 것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피상담자로 하여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다른 상담자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말고 또 다른 피상담자에 대해서 또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도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인 피상담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록 이것이 상담 과정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칫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피상담자들 중에서 애정 문제나 그러한 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들은 상담자의 그 친절한 태도를 자기에 대한 애정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정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그 호의가 상대방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조금 상담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너무 감정적에 치우쳐가지고 상담을 하면 이러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담자와 피상담자 사이에 애정적 발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의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기 위해서 그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수 외에는 신체적 접촉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악수 정도의 손으로 악수할 정도는 괜찮지만 이렇게 앉는다든지 어떠한 그런 신체적 접촉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세밀한 부분까지 묻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죠. 세세하게 막 물어보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담자가 흔히 피상담자의 그 세밀한 부분까지 알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알려고 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피상담자의 그 감정을 파악하고 흡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상담자는 그러한 빠른 시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 누가 질질 끌면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그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그 어떤 감정까지도 흡수하려고 한다면 그게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빠른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효과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신중하게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상담 장소가 적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담은 수술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면의 어떠한 수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치유되기를 원해서 이런 그거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위해서는 그러한 적당한 시설이 필요하고 적당한 시설이 필요하니까 상담도 이렇게 어떠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주의가 산만하고 비밀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상담을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번잡한 다방이나 길거리 같은 그런 것에 상담의 장소로는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한 곳, 단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목회자의 가정도 상담의 장소로 적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가정에서도 이제 출입하는 식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 내용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담 장소로 사무실이 가장 적합해요. 피상담자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또 상담자도 자기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또 배치해야 될 것이 성경을 항상 비치해 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성구를 그 자리에서 찾아서 피상담자에게 말해줄 수 있게, 그 다음에 성구의 교훈을 바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실의 그 비품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지 상담자들에게 위압감을 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담 윤리에 한계가 있는데, 목회자는 상담자로서의 그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전문 분야 외에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두 능한 대답을 할 수 있죠. 근데 자기 영역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답을 잘 말하지만, 답변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전문 영역에서는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래서 법률가나 의사나 교육가 등의 그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전문적인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들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자신의 그러한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면 피상담자에게 존경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상담자는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그 전문 영역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목회자의 배열입니다. 목회 상담의 배열. 상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느냐라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의 원리와 내용이 되어 있고, 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담 순서의 배열은 그럼 상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론적인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특별한 예이고,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그 원칙에 따라서 순서를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과정이에요. 상담을 위해서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 준비 과정은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그 의견이 교환되어서 그 교환 속에서 실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담자나 피상담자가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 각자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상담자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상담자를 위한 준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상담의 약속입니다. 상담은 돌발적으로 상담하기보다는 먼저 확실한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상담할 것을 언제 어디서 상담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상담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피상담자에게 그런 것들이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상담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담자의 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는 그러한 상담자의 신뢰와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상담한다고 상담하면, 이 사람이 피상담자가 그 부분에서도
신뢰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하고 싶어하는 피상담자와 함께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언제 하는 게 좋은지, 시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거를 의논하시고 정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약속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의 준비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죠. 이러한 준비는 상담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상담을 하려면 약속을 했어요. 어디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상담할 것인가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상담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장소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조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외부의 소음을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실이라면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주지 않고 피상담자가 안정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시간을 준비해야 되겠죠. 몇 시에 얼만큼 상담을 할 것인지. 그래서 상담 시간에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고 사람들이 계속 방문을 하면 상담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무원이나 어떤 가족들의 가족들이 시간을 알아서 외부에 연락을 이제 보류하도록 하면 돼요. 근데 또 상담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담 중이라는 그런 팻말을 문에다 걸어서 외부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피상담자와 그 약속 시간은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피상담자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시간도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고, 상담실도 준비되어 있고, 시간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담자가 또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상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실시하는 그런 상담이죠. 일반 상담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은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 상담은 일반 상담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상황에 어떻게 답을 줘야 될지, 어떠한 말씀을 줘야 될지 지혜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담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만나서 상담을 시작하는데 시작하면서 상담을 종결하는 그 과정까지를 말하는 게 상담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상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담의 시작인데 피상담자는 상담자와 만나서 자신의 그러한 심정을 어떻게 토론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상담자 앞에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첫 마디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처음 말을 꺼냈을 때 그거를 귀 담아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 말을 꺼냈을 때 이게 가장 핵심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이것을 잘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중한 인사하고 또 문안을 한 후에는 문제의 핵심을 취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이러한 문제를 잘 취급할 줄 알아야 돼요. 피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문제의 유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피상담자가 와가지고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를 때에 상담자가 이 안에 있는 말을 이렇게 꺼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속에 있는 것을 꺼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또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담의 시간입니다. 상담하는 시간은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죠. 굉장히 난해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그때마다 시간이 다르겠죠. 상담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일 수도 있지만 상담자나 그 피상담자의 그게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상담자가 몇 시간씩 불필요한 시간을 보낸다면 상담자의 활동에 여러 가지 지장을 주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상담자가 다른 일도 해야 하는데 이 피상담자가 그냥 주저리 막 몇 시간씩 그 불필요한 말들을 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굉장히 이제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시간이 길어도 좋지 않고 또 어떻게 또 짧으면 소홀하게 취급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항상 이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상담자의 시간이에요. 상담자의 목회 계획에 따라서 상담 약속을 해야 되겠죠. 자신의 그 어떤 시간과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과 중복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상담 시간을 미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상담자가 자기 가족과 일까지 희생하면서 상담에 관여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상담자의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여기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피상담자의 시간이에요. 그 피상담자의 일에도 고려해야 되겠죠. 직장 관계나 어떤 가족 관계 등에 고려되지 않는 그런 상담을 위한 시간 할애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형편에 맞는 그런 알맞은 시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 상담의 시간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성격에 알맞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각자 가진 문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맞은 시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한 번의 상담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는 여러 번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문제에 한 45분에서 한 60분, 이제 1시간 정도 할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여러 번 상담해야 할 문제는 또 시간을 좀 짧게 하고 피상담자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 기회도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종결 과정이에요. 우리가 상담 과정이 있었고, 이제 준비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담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결 과정입니다. 상담의 마무리는 그 설교의 결론과도 같고, 또 논문에 있어서는 또 결론 부분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마무리는 다음에 상담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상담의 마무리를 볼 건데요.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처음에 그 약속한 시간보다 유용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시간 활용을 유익하게 해야 되잖아요. 시간 계획을 바로 해서 피상담자로 이제 하여금 정확한 시간 안에 정확한 의견을 표시하도록 그 시간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피상담자에게
당신과 이제 앞으로 한 60분간 상담을 하겠습니다. 60분 안에 그러니까 당신의 그 문제를 하십시오. 이렇게 그 안에 끝나겠습니다 하는 그 시간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담의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서로 이야기한 것들을 요약하고 또 이를 통해서 결론을 얻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쵸? 상담을 했는데 결론도 없이 그냥 마무리가 된다면 이건 상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찜찜하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1시간 동안 했다면 1시간 동안 이런 내용의 이런 내용을 상담을 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얻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담 결과의 기록입니다. 상담 기록을 정리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다 상담자마다 각각 다르겠죠. 근데 상담자는 이제 간단한 사례를 할지라도 정리를 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간단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대충 들어보고 상담하고 그냥 끝나면 자기 기억력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상담 기록은 그 상담 진행 과정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다음 상담에서 보다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그 피상담자 앞에서 기록에만 매달리면 또 안 되죠. 피상담자가 이제 계속 문제를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상담자가 계속 이제 그것만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상담자는 자기 마음을 열고 성심껏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요한 내용만 얼렁얼렁 써가지고 남겨야지 그거를 일일이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쓰고 있다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인지 안 듣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경청을 하면서 이제 내가 듣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제스처를 해주고 이렇게 이따금씩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따금씩 메모하고 그 다음에 상담이 끝나는 대로 이것들을 또 정리를 해서 자료함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에게 습관화되어야 하고 또 다음에 하겠다는 거 하는 그러한 하다가는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부장에서 그 상담 윤리에 대해서 말한 것과 같이 이 기록들을 어떻게 해요? 잘 보관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해야 됩니다. 비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 기록을 다른 사람이고 또 외부에게 알린다면 상담자는 피상담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상담에도 많은 지장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3부로 마지막지 3부인데요. 3부로 내려가서 3부로 가서 목회상담의 평가 이거 조금 하다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목회상담의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학을 비롯한 그러한 각 분야에서 그 평가가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연구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대요. 이것은 이제 보다 나은 전진을 위해서 오늘의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 분야에서도 목회자는 자기의 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상담의 결과를 바로 알고 나아가서는 목회 성공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상담자들이 상담 활동으로만 모든 계획을 끝내고 또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무슨 일에든지
이제 끝내놓고 어떠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된 거 있다면 다음에는 고쳐서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담도 일종의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바른 평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번 요약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목회 상담의 평가와 평과가 아니고 평가입니다. 평가의 의미와 중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란 것은 교육학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고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서 어떤 결과를 알아보고 그 값을 따져보는 그런 가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말하는 그 평가의 의미를 관찰함으로써 이것을 목회 상담학에서 적용할 수 있고 또 그 평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학에서의 평가는 어떨까요? 교육평가의 권위자인 존스는 교육평가란 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과정을 의미한다. 교육평가라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게 문제의 열쇠가 있습니다. 문제의 열쇠가 있어요. 스미스와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이란 인간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려고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다. 교육이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인간의 행동 양식에 그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데 의해서 평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간은 극히 복잡하므로 단 한 단어의 평가로 기술하거나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나 행동의 여러 측면, 예를 들자면 지식, 지능, 사고 능력, 태도, 흥미 등의 발달 정도를 단편적으로 측정하는 것만으로써 그런 것을 관련시키는 것을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전체로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방법은 종이와 연필의 테스트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교육 목적이 어느 정도 접근했는가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가의 방법은 학습 태도나 학습 지도 방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 평가란 전인적인 영역에서 교육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 평가에 있어서는 가치적으로 판단할 그런 어떠한 관찰한 사상과 관찰자의 가치적 척도라는 그러한 두 가지 요인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의의가 있습니다. 평가가 가지는 그런 의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측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다음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는 목적과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평가라는 것은 영어 평가는 목적과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평가라는 그런 영어 단어 evaluation이라는 가치라는 단어에 value에서 나온 것임을 볼 때에 그 의의를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평가는 전체를 따져보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 있다. 그리고 평가는 목적에 따른 전반적인 그러한 진행 과정을 세밀히 검토하면서 그 개선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상에 말한 바와 같이 평가의 그 의의는 현재의 교육 활동을 기초하여서 보다 나은 것을 모색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 상담에서의 그 평가가 있는데, 목회 상담은 그 신앙 행동인 동시에 교육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 활동이 성공적으로 되었는가를 평가를 해야 하는데, 상담의 목적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상담 활동을 아무런 목적과 계획이 없이 수행한다면, 이는 바른 활동이 되지 못하고 또 앞으로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상담 활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자신의 활동을 재검토해서 다시금 성공적인 활동을 바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예리하게 자신을 비판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의 교훈과 또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서 자신의 활동을 바로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목회 상담학에서의 그러한 평가의 중요성이에요. 목회 상담에 있어서는 평가가 가지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그 자료를 정리하고 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개선책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담 활동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바른 진단을 할 수 없고 또 유용한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에 있어서 평가의 그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활동에서의 평가를 통해서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반성이 없는 곳에는 성장이 없죠.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 목적의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상담자가 피상담자와의 그 상담 관계에서 자신의 그 상담 목적이 이루어졌는지 그 판단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따른 그런 이유를 찾아보고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반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법의 개선을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 활동에서 자신의 그 상담 방법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방법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며, 또 나아가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피상담자의 문제를 재평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하는 이 상담에도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목회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하고, 또 이제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가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는 목회 상담과 평가의 대상부터 한 번 더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